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황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황에 따른 어떤 심리 혹은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보조지표를 쉽게 사용하는 어떤 방식들을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에서 수급을 먼저 한번 보면, 수급을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 이렇게 수급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오늘 외인 같은 경우에 는 한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600억 정도,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죠. 코스피에서, 그렇죠? 코스피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57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그쵸?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34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00억, 2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오늘 178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수급뿐만 아니라 오늘은 지수가 상당히 약했잖아요.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7,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4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직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만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할까요? 왜 하락해서 매수를 할까? 사실 시장에서의 하락은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연준 의장의, 새로운 연준 의장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예상되어진 어떤 수순, 뭐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도 이야기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어제 그 미국 새로운 연준 의장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같은 날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진 날 이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급하게 저점이다라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시장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나오면 이제 다시 매수를 들어가든지 지금 매수한 부분을 정리하든지 하겠죠. 오늘 하루만으로, 어떤 이슈에 의한 하루만으로 갑자기 무언가를 이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어제 제가 이렇게 깔아놨던 거를 한번 그대로 깔았는데요. 이쪽이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는 어제는 MACD라는 거를 깔았고 밑에는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깔았고 오늘은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지표를 깔았는데요. 사실은 요 세 개 정도를 보는 것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퍼센트 R이라든지 윌리엄스의 이 보조 지표는 1970년대 나온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한국에 지수가 없었을 때 나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용이 많이 됩니다. 특히 선물 옵션 하는 쪽에서는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거는 단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어제처럼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지표라는 것이 다이버전스에 의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지표 하나를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얘를 설명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설명하려면 또 얘를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짧은 방송 시간에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리 있게 얘기를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긴 하되 자세한 내용은 언제 한번 제가 회원 전용으로 카페에다가 좀 올리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고요. 일단 지수를 보면 좀 중요해지는 순간이 좀 오는데요. 사실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날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날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계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었죠. 코스닥에서는 어떤 추세가 반전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뭐 20에서 한 30%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한 70에서 80%의 비중은 아직은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던 거고 왜냐면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방향성은 같이 가거든요. 시간차는 좀 두더라도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안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약간의 속임수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향이라면 저희가 한 28% 정도 매수했던 물량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코스닥이 이렇게 와서 방향성을 잡아줬는데 코스피가 아직 여기서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정도 후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그때는 나머지 물량 전체를 좀 공격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조금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00% 마음이 편한 주식장은 아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왜 해야 되냐면 자주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준비, 관리, 그것의 시작은 리스크 관리인 것이고 이것의 시작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리스크 관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크고요. 그 심리가 정해졌을 때 원칙을 지키겠다는 어떤 것들이 확신이 섰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안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월간 차트로 해서 다시 보면 이쪽을 보면 MACD는 하향 추세라고 했죠. 일단 하향 추세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빨간색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파란색에 하락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고, 그 뭐냐, 스토캐스틱 역시도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윌리엄 지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과매도권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전저점을 깨버리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좀 좋진 않다라는 거. 그 중에서 주간 차트를 보면 주간 차트에서도 역시 계속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모습이고, 윗단에서 삐죽한 모습이 사실 뭐 기분 나쁜 모습이었고,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중요한 단계가 온 것 같아요. 현재 이 단계.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살짝 반등은 했지만 스토캐스틱은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눌림 올 자리는 사실 눌림 올 자리는 이때부터 요 단계에서부터 눌림을 조금 이제 예상은 이 되어지는 부분이었죠. 그 기술적 지표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것이 요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해 준다면, 지금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인데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해 준다면 아주 강한 상승이 올 거라고 보고요. 한번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좀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리 알 수는 없고요. 그날 대응하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아직 강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강합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 첫 번째 눌림, 두 번째 눌림이 왔다. 지금 두 번째 눌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 이 눌림이 여기에서 만약에 일간 차트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기분 나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거래량까지 실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깊어지면 이 부분이 이 기준선 아래로 침범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같이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장이 쉬는 게 어쩜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 월요일장 3월 2일이죠. 제가 날짜가 지금 개념이 없네요. 지금 3월 2일일 거예요 아마. 예, 3월 2일이 금요일장이죠. 3월 1일 금요일장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글로벌 시장들이라든지, 그리고 내일 밤 이틀 정도 시장을 볼 수 있거든요. 해외 시장을. 우리는 내일 쉬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그 변동성에 대한 좀 미리 좀 매도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에 일단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부분은 이 언더까지, 이 아래까지,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이 정도 자리를 깨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아직 잡힌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딱히 잡힌 건 없고, 위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아래 매물대 주간 차트로 보면 요 정도인 거겠죠. 요 안에 박스권 안에서 좀 버텨주고 반등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은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너무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다. 월간 차트가. 사실 월간 차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결정됩니다. 이번 달 수익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는 월간 차트를 보면 거의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모임을 가도
애널리스트들이 차트를 안 볼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트 똑똑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월간의 MACD 오실레이터를 가장 많이 봅니다. 경험치로 보면.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쭉 검색을 쭉 해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에서 월간 차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오팜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경계선이 여기서 이렇게 툭 바뀌는 시기, 요 첫 자리, 처음에 이 기준선을 딱 돌파하는 요 자리, 요런 게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해서 쭉 검토를 해보면 오늘 월간 차트상 MACD가 기준선을 돌파한 것들이 종목이 총 83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또 추가로 항목을 시가총액을 3천억 이상 되는 것들로만 줄여보면 12개밖에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단 3종목밖에 없습니다. 현재 3종목. 종목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뭐 이걸로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매수 자리는 이제 준비는 하고 있대. 시장이 돌아설 때 매수는 가능하겠죠. FTEN이라는 회사와 유니테스트, 뭐 CJ 프레시웨이, 요 정도만이 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저희가 그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렸던 종목이 속해 있고, 이 종목은 속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과거 실적이 사실 미래 실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 실적도 좀 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너무 형편이 없으면 이게 잠깐 반짝하고 다시 가라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오던 회사가 급속도로 실적이 증가해야지 좋은 것이지, 너무 형편없는 회사가 갑자기 한번 실적이 돌아선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FTEN이가 약간 조금 불안한 좀 모습은 좀 보이긴 했지만 요 정도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돌아나갈 때. 근데 지금 보면 피크아웃 친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 건가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종목, 이 두 지수를 봤을 때 코스닥은 아직 조금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코스피는 조금 경계를 조금 확실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주식 비중은 저는 30% 미만 총 계좌에서 이것이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이 코스피가 해결돼야지만 나머지 70% 정도의 비중은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타진 매수를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요 이야기는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회원분들한테는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근데 사실 주식이 어렵죠. 매우 어렵고, 저는 하루에 주식만 제가 책상에 앉으면 보통 한 12시간 정도씩 이상 앉아 있거든요. 아침부터 따지면 저는 보통 아침 일찍부터 앉아서 보통 빠르면 8시 혹은 늦으면 9시에서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주식만 쳐다봐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쉽게 보면 위험할 것 같다. 근데 특히 그런 것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변동성에 어떤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지표들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보조지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심리가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심리, 나의 마음 다짐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가장 크고 가장 쉬운 방식은 내가 매매한 매매 단가에서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 정도 이하의 손실이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그쵸? 보통 이렇게 하락할 때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8% 정도 손실이 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뒷상황을 예상하고 기다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예상은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마이너스 7, 8%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요 원절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같은 가격대에 다시 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똑같아지겠죠. 하지만 이 급락은 피할 수 있잖아요. 이 급락.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도를 못해서 항상 힘들었던 것이고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내 실수를 인정한 것이잖아요. 인정. 내가 그리고 탁 끊었다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시장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상당히 자만하는 겁니다. 매도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렇죠? 오르기만을 바라는 모습.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일단은 그 인정하는 것에 너무 실망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약해도 혹은 내 종목이 혹은 시장이 아주 강할 때 내 종목만 빠지는 때도 있고요. 시장이 약해서 내 종목도 빠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걸 다 떠나서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시장이 우상향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을 일단 갖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보면 흔히 말하는 잡주들의 천국이었어요. 잡주들, 테마주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할 때 이런 잡주들이 항상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현혹이 될까? 그렇죠?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잡주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시세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로 그래 먹고 튀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이렇게 공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잡주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300억 정도가 있다면 300억 정도가 있으면 어떤 종목을 찾을까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뭐냐면 종목이 막 하락해야 됩니다. 막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많이 깨져 있고 약해 있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하나를 딱 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는. 이거 뭐지?
더 빨리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을 때 양봉 하나에 아니고 완전히 하락해서 무너져 내리는데 양봉 하나가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손실이 커진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찾을 것 같고요. 1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실적이 엉망인 주식을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실적이 엉망이어야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아직 주식이 미숙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곳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정리하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하락해 있고 유통 물량도 적고 실적까지도 엉망인 회사를 찾아서 심리를 건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흔히 예전에 저 아는 지인도 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이런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는데 요즘에는 못 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방식은 이렇습니다. 막 흘러내리는 이 주식에서 만약에 내가 300억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10억 매수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10억을 시장가로 매수해버리면 움직입니다. 세게. 10억 좀 올라가다가 한 20억 10억 40억 그러면 주가가 요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요 정도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혹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망하고 있던 손실이 컸던 회사가 갑자기 이게 뭔 일이지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매수 창구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투자자로 표시 안 된 수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한 8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 마지막에 여기 이 언저리에서 한 200억 정도로 팍 쳐줍니다. 그럼 주가가 급등합니다. 쭉쭉쭉 가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번 더 여기에서 나머지 한 20억 정도로 태웁니다. 그죠? 태울 때 한 번 더 갈 때 그때부터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표시하면 이렇게 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주들이 움직일 때 여기에서 사실은 한 3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태우고요. 나머지 여기서 급등을 시킬 때는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많이 이렇게 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평균 단가를 100원에 샀고 여기서 만약에 200원에 산다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70억 뭐 30억 그러니까 100억으로 만약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 이러면 이 70억을 더블을 만들기 위한 작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 30억은 아주 조금의 수익 혹은 현혹시키기 용이고요.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나머지 뒤에 30억 자금은. 그래서 이 70억을 140억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이 30억도 또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싣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잡주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는 잡주가 한 번씩 불쑥불쑥 이렇게 상승할 때 도망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도망 나오라는 신호인 거지. 그리고 이걸 끝까지 이렇게 성공시키지도 못해요. 최근에는 잘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약해져 있는 심리를 건든다라는 겁니다. 심리. 근데 그러려면 이 심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너무 명확하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첫 번째로 골라버리면 이런 것이 일이 많이 안 생깁니다. 일단 실적이 많은 회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200억 300억 정도로 시세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는 거. 근데 이런 것이죠. 실적이 좋고 안전한 회사는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급등을 안 하니까요. 근데 실적이 허름하고 아주 좋지 않은 회사들은 급등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얘네들만 선택해도 크게 뭐 당할 일은 없겠다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요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많아요. 나는 실적 안 좋은 종목에서 꼭 뭐를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의 목적이 어느 순간 계좌를 플러스를 내야겠다라는 게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 원금 회복이 목적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원금 회복. 어느 순간 벌써 꼬여 버렸다는 겁니다. 꼬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원금 회복.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원금 회복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 빨리 무언가를 해야 돼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 지인이 이 회사 좋다더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쉽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큰 지수, 큰 흐름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돈대요, 시장에서. 뭐냐면 코인 관련한 주식들 있죠. 보통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 같이 뭐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를 하려면 IPO라는 것을 이제 거치는데요. 그 전에는 장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장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근데 코인 쪽에도 비슷한데요. 대신에 IPO란 말 대신에 ICO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래하기 전에 코인 관련한 어떤 장외 주식들 요거에 투자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도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고 해서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본 회사들이 대부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준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사기.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냐면 뭘까요? 회사 본사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을 받는 방식은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있고 부채와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자산이 10억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쪼개보면 부채가 은행에서 한 5억 정도의 빚으로 집을 산 게 있고 그쵸? 그리고 뭐 내 현금 뭐 5억이 있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산으로 표시할 땐 10억이라고 하겠죠. 근데 요기를 보면 요쪽을 보면 지금 그 회사에서 돈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겠죠. 이게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있고 주주에게서 이렇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멀쩡한 회사는요. 일단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계정 안에 있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다 처리를 하고요. 그거 사실 그것으로 인해 뭐 ROE가 왜곡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 돈으로 다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은행에서. 근데 자기 자본도 없고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오거든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회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지? 해서 회사 잔고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회사 잔고가 없으면 은행에 가서 물어보겠죠. 주거래은행 가서.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겠죠. 2단계인데요. 이 서울, 한국에 있는 모든 곳을 다 해봐도 돈이 안 모아지니 말도 안 되게 저희가 갑자기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 있는 태국의 뭐 방콕에 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모은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흔한 재무 관련한 상황이 하나도 없고 그 회사가 만든 영상 역시도 아주 질이 떨어지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피라미드처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로 해가지고 계속 그 주주를 모읍니다. 근데 만약에 정석은 이거죠. 어떤 아무리 좋은 훌륭한 회사라고 해도 저 같으면 IPO를 거친 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나서 그래도 훌륭하구나라고 느껴지면 그때 투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끊어서 요 단계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더라도 무슨 일이 나면 캐나다의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인 쪽에서도 계속 그 개인 투자자들을 노리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코스닥에서 급등주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심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식은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하지만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정석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심리가 깨져버리니까 좋은 주식을 못 담는, 그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계속 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 이게 싸 보이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예.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팩트는 코스닥에서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은 코스닥은 아직 추세 확인이 됐고 조정으로 보이는 거고요. 코스피는 아직 하락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째려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아직도 비중이 크신 분들은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는 도중이라면 그냥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시고 다음에 올라가면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매도를 못한 거는 그냥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다시 그 가격이 오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급락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 보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보험에. 최악의 상황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답은 하나입니다. 많이 물려있는 분들의 저의 해답은, 저의 생각은 매도하시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실이 10% 정도 넘게 손실 중인데 무슨 대답이 필요합니까? 매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지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미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현재 나는 손실 중이다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종목으로 인해서 계속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저는 매도하세요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인 거고 오늘은 시장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고 금요일 날 또 열리니까요. 금요일 날도 저희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